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마이바흐가 선보이는 SUV죠. 마이바흐 GLS 600 포매틱 매뉴팩처 트림,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마이바흐 GLS 3년 만에 선보이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부분 변경 모델이죠. 아주 큰 덩치를 투톤 보디 컬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고추 세운 라디에이트 그릴의 이런 바 상단에는 마이바흐 레터링이 들어와 있고요. 그 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징 삼각별 엠블럼이 들어와 있죠. 범퍼 좌우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 흡입구 에어 인테이크 홀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의 엠블럼을 응용한 패턴을 적용을 해서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 휠하우스에는 23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어를 열면 이렇게 발받침이 이렇게 전동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문을 닫고 출발하면 또 전동식으로 수납이 되는데요. 이런 전동식 발받침이 차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지만 좀 더 시각적으로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도어를 열 때 이 밑으로, 지금 밝아서 안 보이는데 이 밑으로 마이바흐의 엠블럼을 응용한 빛이 투사되면서 좀 더 빛이 연출하는 환상적인 고급스러움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차체 길이가 5020mm를 넘습니다. 너비도 2030mm, 2m를 훌쩍 넘고요. 높이도 1800mm에 이르는데, 이런 큰 덩치를 투톤 보디 컬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투톤 보디 컬러 보기에 저는 그렇게 아주 세련된 느낌을 받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이 투톤 보디 컬러가 마이바흐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하면서, 아, 마이바흐 투톤 보디 컬러 고급스럽다, 최고다 라는 그런 이미지의 연상작용을 불러오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투톤 보디 컬러를 대중 브랜드, 이를테면 현대자동차나 폭스바겐이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D필러에 마이바흐 엠블럼 딱 들어와 있어서 이 차의 정체성 드러내주고 있죠. 뒤에도 보면 마이바흐 GLS 600, 그리고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크롬 라인, 범퍼 하단부에 두 개의 머플러 적용을 하고 있죠. 자, 파워트레인 살펴보시면 요즘 만나기 힘든 대배기량 엔진 적용하고 있죠. V8 4.0 트윈 터보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557마력인데 중요한 건 무게죠. 엔진의 출력도 출력이지만 차체의 무게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이 차의 공차 중량 2830kg에 달하는데요. 2톤만 넘어가도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3톤에 육박하는 몸무게라니. 하지만 557마력이 마력당 약 5kg 정도의 효율을 내죠.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몸을 가볍게 끌고 달립니다. 실내에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거기에 최고 수준의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다양한 장치들, 안전장비들, 편의장비들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차의 오너를 만족시켜 주게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퀼팅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고급 수준의 소재들, 가죽 소재로 실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좌석은 운전석이 아니죠. 쇼퍼 드리븐 카로서 뒷좌석 오너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에도 마이바흐 모드는 최고의 승차감, 최고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해주는 그런 주행 모드가 된다라는 설명이죠. 자, 판매 가격 두 개 트림이 있는데요. 이 차는 최고 트림입니다. 매뉴팩처 트림인데요. 3억 3천만 원이고요. 기본형 트림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죠. 3억이라뇨.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볼 텐데요. 이 차의 중심 좌석은 운전석이 아닙니다. 뒷좌석 오너석이죠. 그래서 오너석 먼저 살펴보고 실내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뒷좌석 오너석 먼저 살펴보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좌석이 바로 이 좌석입니다.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기능들이 이 좌석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7인치 모니터죠.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운전석에서 누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 뒷좌석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식 시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앞 시트가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버튼, 앞좌석 조절 버튼을 누르고 이 시트 조절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죠. 발받침까지 있어서요, 이 종아리까지 딱 지지를 해주죠. 자, 이 정도 자세를 잡게 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편안하고 한숨 자기에 딱 좋은 자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시트죠. 또 고급스러운 머리 받침을 추가해서 아주 편안하게 몸을 받쳐주는 그런 시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내리면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 뒷부분에도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태블릿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터치하려면 멀잖아요. 이 태블릿을 통해서 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툭 던져 놓으니까 바로 자리를 잡아 가네요. 이 부분 헤드폰, 무선 헤드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다른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선 헤드폰을 통해서 제각각 다른 소리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무릎 앞 공간, 머리 윗 공간 체크할 필요가 없죠. 1인치, 1cm를 따지는 작은 차들에서 무릎 앞 공간, 머리 윗 공간 따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실내 공간을 체크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앞좌석 콘솔 박스 뒤로 컵홀더가 하나 있는데 보냉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스커피, 핫커피 다 여기에 놓고 차갑게 할 건지 따뜻하게 할 건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음료를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 좌우 각각 온도를 달리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내는 모두 4구역으로 나눠서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HDMI 단자 2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모니터 각각 조절할 수 있는 HDMI 단자가 2개가 들어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메스터 3D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무려 29개 배치됐습니다. 눈에 닿는 데마다 스피커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오디오가 더욱 가치를 더하는 게 실내가 방음 수준이 아주 높아서요, 조용한 가운데서 듣는 오디오의 음질이 더 고급지게 들린다라는 얘기죠. 아주 넓은 선루프 지붕에 들어와 있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완전히 수납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햇볕 가리개까지 전동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실내등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에어백이 C필러에 이쪽에 들어와 있네요. 센터 터널 제 손가락 2마디 정도 솟아 있는데요. 워낙 공간이 넓어서 센터 터널이 뒷좌석 공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좀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도 머리 위로 공간 여유가 있고요. 센터 터널도 2마디 높이지만 또 넓어서 다리 2개 그렇게 모아서 앉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좌우 시트만큼 편한 좌석은 아니지만 충분히 다른 차들의 중앙 좌석에 비해서는 충분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듯 하네요. 네, 운전석입니다. 인테리어 상당히 고급스럽죠. 아주 손이 닿는 곳곳에 가죽으로 마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락트락 한번 보시면 하나, 둘, 2.8회전, 3회전이 채 안됩니다. 길이 5m, 너비 2m를 훌쩍 넘죠. 이런 덩치 큰 차를 3회전이 채 안되는 락트락 조향비로 조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아래, 오른쪽은 시프트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스티어링을 왼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 조절하는 부분들이고요. 오른쪽은 소리, 음량,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모니터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계기판은 몇 개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스타일을 디센트의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스포츠,
마이바흐 아주 밝고 환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클래식, 그리고 내비게이션, 주행 보조 시스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오프로드 모드도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또 이런 계기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의 가운데 부분에는 이런 정보들이 올라오죠. 트림미터, 그리고 효율, 연비, 주의 어시스트, 미디어,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가운데 띄워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이셔 12.3인치 모니터입니다. 이 터치스크린 방식이고요. 증강현실이 내비게이션에 적용되어 있고요.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마사지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64개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 혹은 미리 세팅되어져 있는 멀티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밝기 혹은 효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에너자이징 컴포트, 플러시 따뜻한 바이탈리티, 조이 웰빙, 포레스트 라이트 뭐 이런 부분들, 소리까지 들어오죠. 오프로드 전후 좌우 바퀴의 구동력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좌우 기울기, 타이어 압력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명 보닛 기능이죠. 들어갈 때 이 보닛 아래쪽에 장애물 상황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프로드에서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피하면 될지, 그리고 타이어의 위치는 어딘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요긴한 그런 기능이죠. 주행 모드에서 오프로드를 택하면 차체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주행 상태에 따라서, 노면 상황에 따라서 차체 높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차 3억 3천짜리 차입니다. 3억 3천짜리 차를 타고 오프로드, 진흙길, 바위길, 뭐 어떨 때는 뭐 도강도 해야 될 테고요. 그런 거친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상처라도 입고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메인터넌스 비용이 상당할 텐데, 이거를 감수하고 이 차를 끌고 오프로드를 진입할 수 있겠나? 저는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가벼운 오프로드 정도야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설정, 주행, 차간거리 어시스턴트, 디스트로닉,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충돌 회피 기능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지원 기능,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카메라, GPS 위치에 따른 활성화 기능들, 라이트, 멀티빔 LED, 다이나믹 하향 등 들어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USB 포트 2개, 컵홀더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컵홀더가 보온 보냉 기능이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이렇게 사용자 설정, 스포츠, 컴포트, 마이바흐, 커브, 오프로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바흐를 택하는 게 이 차에는 어울리겠죠. 이 안에 C타입 USB 포트 하나 더 있고요. 콘솔 박스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이렇게 메르세스 미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SOS 버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어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오른쪽 시트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조수석 시트를 뒤로 밀고 앞으로 밀고 헤드레스트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뒷좌석 이어서 운전석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오늘은 자유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빨래판 길이죠. 노면 굴곡을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데 상당히 우수한 느낌입니다. 노면 진동이, 노면 충격이 거의 상당 부분 걸러지고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SUV죠.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높이도 높아서 무게중심도 높은 편인데요, 상당히 편안한
주행 안정감, 편안한 주행 품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이 클 테고요. 이 바디 컨트롤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체의 움직임, 차체의 반응을 최적으로 조율해주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고요.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사륜구동 시스템, 포매틱 시스템이 또 보완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차는 48V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48V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시동 모터를 활용한 48V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추가로 약 16kW 정도의 힘을 보조를 하고요. 또한 효율도 좀 더 높이는 효과가 있죠. 어떤 하이엔드급 럭셔리 SUV인 만큼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분히 넣다 보니까, 또 덩치도 크다 보니까 무게는 많이 무거워졌죠. 이를 어느 정도 보완, 상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동화 전략으로 얘기되는 48V 시스템을 더했다라는 얘기고요. 상당히 조용하죠. 마치 이게 전기차 아니야 싶을 정도로 상당히 조용한데요.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 이 깜빡이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입니다. V8 4.0 M177 엔진이죠. 최고 출력이 557마력입니다. 9단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하죠. 압축비가 8.6대 1에 머물고 있죠. 부드러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낮은 압축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상당히 안정감 있는 안정된 엔진의 반응이지만 반대로 연비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압축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행 모드는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마이바흐 모드가 있어요. 마이바흐, 뒷좌석 승차감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라 할 수 있을 테고요. 커브 모드, 코너링을 할 때 차체의 기울기까지 조율해 주면서 코너링 성능, 코너에서의 안정감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주행 모드일 테고요. 스포츠 모드로 잠깐 가볼까요? 으르렁거린다 그러죠. 엔진 소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속도 쭉 끌어올리는데 와우, 대단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켜보죠.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조향 보조 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막아주고요. 차로 중앙 유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자, 앞차를 인식하고 있죠. 왼쪽 코너를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커브 모드 세팅을 해 보고요. 커브 모드에서는 조향 지원을 또 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커브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조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자, 마이바흐 모드에서 다시 왼쪽으로 잘 돌아 나가죠. 자, 좋은데 내 차로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 가는 덤프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로도 그렇고요. 열선 와이퍼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와이퍼 날에서 지금 물이 분사되고 있어서 앞에서 쏘아주는 게 아니라 와이퍼 날에서 아래쪽으로 워시액을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루프를 열고 있어도 워시액이 실내로 들이치는 일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잠깐 속도를 잠깐만 올려보죠. 와, 이 소리 들어보십시오. 와, 이런 속도에서도 실내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요.
차체의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이 속도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죠. 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탁월한 고속주행 안정감 대단합니다. 하이엔드 럭셔리 카의 수준 높은 주행 품질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빨리 달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차는 운전자가 기분 내는 차가 아니라 모든 어떤 가치의 중심이 뒷좌석, 오너석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는 차입니다. 적절한 주행 속도로 아주 최상의 승차감, 최상의 주행 품질을 확보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차다라는 얘기죠. 자, 시속 100에서 RPM 1200 정도 보이고 있죠. 8, 7, 6, 5, 4, 3단에서 5000, 그리고 9단에서 12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9단 1200이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엔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쭉 가속할 때는 이 차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데 그 무게감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무게감인 거죠. 상당히 육중한 몸무게를 바탕으로 강력하면서도 안정된 주행 품질, 상당히 인상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무게죠. 엔진의 출력도 출력이지만 중요한 건 이 차의 무게입니다. 공차 중량 2830kg, 577마력 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2830kg다. 마력당 약 5.08kg 정도 되죠. 1마력이 감당하는 무게 약 5k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4.9초입니다. 그래도 5초 안에 들어오죠. 500마력 이상, 그리고 5초 이내에 시속 100km 가속 시간 갖추고 있다면 슈퍼카라고 해도 좋을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100이고요 하나 둘셋. 야, 대단하네요. 제동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급제동을 거는데 차가 상당히 안정된 자세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23인치, 앞에 40 시리즈, 뒤에 35 시리즈 23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에어 서스펜션,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 등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안정감 있게 차체를 제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자이로의 끝에서 코너링 한번 도전해 봅니다. 기어가 힘있게 걸리네요. 역시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온 뒤여서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데요. 모터를 쭉 끌어올리고 코너링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고고! 제동. 아, 제동 느낌 진짜 좋다. 코너 돌고 가속 쭉. 놀라운 게 이제 대형 SUV죠. 차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무리가 없고요. 중간에 가속을 좀 더 시도해 볼 정도로 여유 있게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덩치가 커서 둔해 보이는데 상당히 날렵한 그런 운동신경을 갖추고 있네요.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차가 큰 데서 오는 불편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에 차문을 열고 몸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넓은 데 차를 대서 오너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따로 주차하러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쩌다 들리게 되는 그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에 도어를 열고 몸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실제로 쉽지 않았고요. 또한 주차장 그 공간이 좁은 데서 차를 넣고 빼고 빠져나오고 하기도
또 제법 신경이 쓰입니다. 작은 차 같으면 한두 번에 빠져나올 그런 공간에서 한 서너 번은 전후진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차가 큰 만큼 리어 엑셀 스티어링 정도 기능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마이바흐의 모델 전략입니다. 모델 네이밍 전략일 수도 있고요. GLS는 원래 벤츠의 플래그십 SUV의 이름이죠. 마이바흐라는 브랜드의 어떤 그 독립된 정체성을 갖기에는 모델 전략이 혹은 모델의 네이밍 전략이 좀 약한 거 아닌가. 브랜드 간에는 가급적 이 벽을 높게 쌓아주는 게 브랜드를 위해서도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6.1kg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연비 테스트 하기 전까지 연비는 리터당 6.6kg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시간 반 동안 99km를 움직였습니다. 평균 속도 22km.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공회전도 시켰고, 가속할 때도 있고, 고속주행도 했었고, 천천히 경제운전도 하고, 어쨌든 공회전 시간을 상당수 포함하는 아주 다양한 주행 조건으로 주행한 결과 리터당 6.6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천안을 2차 타고 다녀왔는데요. 업무 볼 일도 있고 시승 겸 업무 겸 해서 천안을 왔다 갔는데 리터당 9km 정도의 연비를 보였네요.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리터당 9.6km, 그리고 천안에서 업무 보고 다시 서울까지, 그러니까 서울 출발해서 천안 들렸다 다시 서울 복귀할 때까지의 연비는 리터당 8.9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라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약 55km 됩니다.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마이바흐 모드로 가도록 하죠. 리세트 초기화. 예, 초기화 됐죠. 이제 출발합니다. 자유로 행주대교 북단 리터당 11.8,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리터당 11.8.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연비 리터당 10.8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공인복합 연비가 6.1인데 10.8을 찍었습니다. V8 4.0 엔진을 얹은 이 덩치를 끌고 그래도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행 환경, 운전 패턴에 따라서 연비는 극과 극을 기록하게 되니까요.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했을 때 연비 이 정도까지 개선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이엔드 럭셔리는 이런 느낌이군요. 마이바흐 GLS 타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 항공모함이 느낌이 이럴까요? 바다는 출렁이지만 배는 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도로에서 계속 이어지는 굴곡, 충격 이런 부분들이 타이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걸러져서 그 위쪽, 타이어 위쪽 차체, 시트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은 거의 느끼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3억 3천만 원의 가격은 그 차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이바흐의 자존심이 또 담겨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럴 때나 마이바흐 타보지 언제 또 타보겠습니까? 직접 구매하기에는 기대난망이고요. 또 이럴 기회에 타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기분 좋게 하이엔드 럭셔리 SUV를 타본 느낌을 또 공유해 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